이렇게 알아주시고 부부제 소식은 받았으니까 남신이주 유동 박씨공방도 영상 올라와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고 남신이주 유동 박씨공방 문제 안 받은 사람 있으면 쌤한테 얘기해서 갖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마치고 나서 갖고 갑시다. 선생님 남신이주도 문제 나갔던 거 해주시면 그러면 오늘의 시작은 과학 6 수능 주도권 책 안 들고 온 사람은 목사가 줄 테니까 얘기해주고 아씨 이거 과학 4는 진짜 단답형으로도 너무 낼만해서 과학 4 정말 출제 가능성 높은데 그 다음 부분은 과학 6입니다. 3단원법 이런 것도 당연히 내시겠거든요. 3단원법도 출제 가능성 있는 이번 질문들인데 과학에서는 과학 5 잠시 쉬어주고 과학 6부터 하겠습니다. 과학 6 별표세, 과학 4 별표세, 과학 6이랑 과학 4랑. 근데 이거 그래프 볼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프를 볼 줄 아는 이과학생. 106페이지의 6번 문제 완벽히 이해, 7번도 완벽히 이해, 그래프 완벽히 이해 적고 갑시다. 6번, 7번에서 그래프 완벽하게 이해하기, 적고각과 그래프 완벽하게 이해하기 이거 꼭 할 수 있어요. 과학 6번에서는 그래프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라. 그래프 이용해서 문제 풀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프 가지고 물어보실 것 같거든요. 특정 부분 지정해서 그래프로 질문하는 문제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집중해가지고 막 하고 가고 사실은 수능 주도권은 하루 몰아서 하고 싶은 게 계획인데 지금 문학 했으면 좋겠는데 문학이 흐르는 속 다음에 무슨 작품 할지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과학 6은 우리가 시간을 같이 투자할 만큼 가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진짜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들어가 볼게요. 인간의 호흡이라고 합시다. 폐의 호흡.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세포에 산소를 공급을 하고 산소 공급에다가 물질 대사 결과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배출해야 됩니다. 산소 공급 밑줄 그시고 이산화탄소 체외 배출에다가 밑줄. 이 과정이 인간 생명 유지에는 필수적이다. 맞아요. 숨 못 쉬는 질식사죠. 이 과정이 호흡입니다. 호흡에 대한 정의 내리면서 글이 시작되네요. 이때 제목 공기가 체외에서 폐로 이동을 하는 것을 들이마시는 것마다 흡기 계속 정의 내리면서 글의 필수적인 개념들 내리고 있습니다. 정의를 폐에서 체외로 이동하는 것은 호기. 그런데 제목 이와 같이 흡기랑 호기라는 공기의 흐름은 폐와 대기의 압력 차이와 밀접한 관련이다. 폐와 대기의 압력 차이에다가 밑줄이시고 주요 핵심 개념들의 관계성에 주목하셔야 되는 글이에요. 관계성만 잘 하시면 모든 게 잘 풀리는데 그 관계성이 굉장히 인내력을 필요하는 부분이라서 쌤은 천성희쌤이 이 질문을 좀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대기와 폐의 압력 차이로 인한 공기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선 공기의 이동과 관련된 호흡계의 구성 요소를 살펴봐야 돼. 우리의 호흡이라는 이 신체의 구조가 우리 호흡계라는 것의 신체가 어떠한 구성 요소로 짜여져 있는지 자그마하게 별표 좀 쳐줘. 호흡계의 구성 요소의 자그마하게 별표, 우리의 호흡기관은 어떠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구성 요소로 쪼개어서 각각 부분 설명하면 무조건 설명 방식 분석입니다. 천상희 쌤이 병렬적 제시라고 했던 거에서 여러분이 꽤나 많이 풀려서 쌤이 설명 방식은 다 짚어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필수 개념들 정의, 두 번째 문단에서는 호흡기의 구성 요소를 분석, 코와 입을 통해서 유입되는 공기, 그렇지. 구강호흡도 있고 코로 기관도 호흡 가능하죠. 기관지입니다. 이 공기는 기관과 기관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디로 들어가라? 폐포로 들어갑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또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느냐? 과정이라고 해요. 호흡의 과정을 과정의 설명 방식이라고 합니다. 기관과 기관지를 거친 이 공기, 몸으로 들어온 공기는요. 체온만큼 따뜻해야지 우리한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체온만큼 따뜻, 밑줄 한번 써주시고 공기가 가진 특징. 그리고 촉촉한 공기가 흡수가 되어야지 기관지에 도움이 많이 돼. 수증기가 첨가 밑줄, 습윤한 상태에다가 밑줄. 그리고 이물질은 걸러진 상태야. 이물질 걸러진 상태에다가 밑줄. 그래서 들어온 체내 속에 들어온 공기가 가지게 되는 특징, 체온의 온도, 습윤한 상태, 이물질이 없는 깨끗 상태. 이로 인해다가 세모, 공기가 들어와도 폐포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 속에서 호흡을 하면 폐포가 이제 손상이 되는 거잖아. 물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공기가 아니라. 폐포는 폐 속의 기관지 맨 끝에
포도송이처럼 붙어있는 공기주머니, 포도송이처럼 밑에다가는 기유, 이런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세포가 어떠한 기능 역할을 하는지 더 이해를 도와주잖아요. 포도송이처럼 붙어있는 공기주머니다.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가 해주는 역할은 뭐다? 기체 교환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이렇게 세 번째 문단으로 갈게. 호흡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호흡이라는 이 공기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폐와 대기의 압력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호흡계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자.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은 구성 요소 계속 이루어지니까 쌤은 이것도 하나 시험 문제 나올 것 같거든요. 구조도 그리는 거. 그래서 매 지문마다 이 교재의 장점이 구조도가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거 뒤에도 나오니까 잘 따라주세요.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은 계속 호흡계의 구성 요소. 기관지와 폐포 등으로 구성된 폐는 여러분 그림으로 폐 확인이 되나요? 그림에서처럼 흉막강에 둘러싸인 상태로 흉곽 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흉곽 내에다가 위치 한번 꺼주시고 흉곽 안에 폐가 들어갑니다. 끄덕끄덕. 흉곽은 늑골을 비롯한 뼈 그리고 늑간근 등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흉곽 보이시나요? 흉곽 같은 경우에는 뼈라든지 흉곽에서는 늑골, 늑간근 이런 걸로 늑간근은 근육 그리고 늑골은 뼈랑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흉곽이다. 이런 그림을 한번 또 보면서 폐를 보호하는 역할이 바로 늑골과 늑간근의 흉곽이야. 폐를 보호해다가 위주. 그래서 흉곽이 부러지면 뼈가 폐를 질러가지고 또 큰일이 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횡격막에 의해서 복부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횡격막이 해주는 역할은 뭐다? 복부와 분리에다가 위주. 복부 부분이랑 우리의 가슴이 횡격막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구나. 신기하다. 또한 흉막강이라고 하는 신체 부위 다 짚어봐요. 구성 요소에서 흉막강은 얇은 세포층인 두 개의 흉막으로 완전히 닫힌 주머니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완전히 닫힌 주머니 형태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흉막강도 눈으로 한번 딱 짚어봐요. 흉막강 완전히 닫힌 주머니 두 개의 흉막으로 완전히 닫혀있다. 오케이, 눈으로 갖고 흉막과 흉막 사이에는 뭐가 흘러가고 있다고? 흉막 내역이 채워져 있습니다. 네, 이런 구성 요소들을 빠르게 이제 잘 흡수를 하셔야 돼요. 이때 안쪽의 흉막은 폐에 붙어 있는 것이고 안쪽은 폐 쪽으로 붙어 있고 바깥쪽의 흉막 같은 경우에는 흉곽의 벽에 붙어 있다는 거. 그림을 보시면 알겠죠, 그죠? 그렇게 흉곽 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흉막의 내액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폐와 흉곽벽이 서로 분리되지 않게끔 메꿔주는,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밑줄 끌까요? 폐와 흉곽벽이 서로 분리되지 않게 하는 역할에다가 밑줄 흉막의 내액이 해주는 역할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겨울에 되게 추워서 외풍이 심할 때 창문에다가 뽁뽁이 붙이는 경우들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그 뽁뽁이를 풀로 붙이는 것도 아니고 테이프로 붙이는 것도 아니고 물질 분무기로 칙칙칙 해가지고 착 붙이면 그 뽁뽁이가 샥 붙어요. 되게 떨어지지 않게 잘 붙거든요. 신문지를 붙일 때도 물을 촥촥 뿌려줘서 신문지를 촥 붙이면 쫙 붙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비유를 하자면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줄 거야. 흉막 내액이 폐와 흉곽벽이 서로 분리되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비유법으로 이해하고 갈게. 물에 의해서 붙어있는 두 장의 얇은 유리판, 두 장의 얇은 유리판에다가 밑줄 끄시고 두 장의 얇은 유리판이 바로 원간형으로 생각해 본다면 안쪽의 흉막과 바깥쪽의 흉막입니다. 두 장의 얇은 유리판의 원간형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다? 안쪽의 흉막과 바깥쪽의 흉막이고 그럼 이 물이 뭐가 되는 거야? 흉막 내액이 되는 겁니다. 그 얇은 유리판 두 장이요. 물의 응집력 때문에 바로 안 되네. 집과 여기 만나면 미음 니은이 되겠지. 응집력 때문에 쉽게 분리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분리되지 않는 동일한 원리 뭐라고 생각하자. 그럼 여기에서 원간형 좀 적고 가면 안 될까? 얼마든지 단답형으로 쉽게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인데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좀 하고 갑시다. 비유하자면 물에 의해서 물 밑에다가는 뭐라고 적고 흉막 내액이라고 적으시고 두 장의 얇은 유리판에다가 밑줄 꺼서 두 장의 얇은 유리판이 가리키는 원간형은 뭐라고 돼야 된다? 바깥쪽 흉막, 안쪽 흉막, 흉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흉막은 두 개의 막입니다. 두 개의 흉막이고 닫힌 주머니의 형태입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은 7개의 구성 요소 살펴봤어. 그럼 잠시만 실전 메모로 갈게. 1, 2, 3문단까지는 이 글이 무난한 것 같아. 근데 이제부터가 정보가 쏟아지면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필수 개념들의 관계성에 주목하셔야 되거든요. 자, 실전 메모에서 호흡이랑 하면 흡기랑 호흡이라는 두 가지의 개념으로 나누자. 흡기는 공기가 체외에서 체내의 폐로 이동하는 것이 흡기입니다.
호기는요, 폐에 있던 공기가 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그러면 이렇게 호흡이라는 과정의 흡기랑 호기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원리가 폐와 대기압의 압력 차이입니다. 이쪽에 이렇게 폐와 대기압의 압력 차이에다가 그 압력의 차이로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시고 나가게 하는 거였구나. 호흡계의 구성 요소를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 많은 정보로 살펴봤는데요. 폐포에서의 해주는 역할은 뭐다? 여기에서 바로 기체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폐포는 폐속 기관지의 맨 끝에 포도 송이처럼 붙어있는 공기 주머니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폐는 기관지인데요. 폐포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흉막강에 둘러싸인 상태로 흉곽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흉곽 내. 그래서 흉막강이라고 하면 두 개의 흉막, 안쪽과 바깥쪽, 그리고 그 두 개의 흉막을 붙여주는 응집력을 해주는 뭐다? 물, 흉막 내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괜찮다면 그렇다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번째 문단에 그렇다면 제목 호흡 과정에서 공기의 흐름이 발생하는 원리. 아까 앞문단에서 살펴봤잖아. 공기의 흐름이 발생하는 원리는 뭐였다? 폐와 대기압의 압력 차이. 그래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인데 그 발생하는 원리가 무엇일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는 거야. 구성 요소를 살펴봤으니까 이는 용기의 부피 증가는 기체의 압력 감소.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용기의 부피가 증가를 하면 압력은 감소를 시킨다. 반면에 나가지고 용기의 부피가 감소를 하면 기체의 압력은 증가를 한다. 이게 바로 뭐다? 보일러의 법칙이야. 보일러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거구나. 부피가 증가하면 압력은 감소, 부피가 감소를 하면 압력은 증가. 이 반비례 관계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보일러의 법칙입니다. 폐포 안의 기체 압력은 뭐라고 부를 거고요? 폐포 압이요. 체외 공기 압력을 뭐라고 부릅시다? 대기압이라고 부를게요. 일반적으로 공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압력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면 폐포압이 만약 대기압이랑 비교를 했을 때 작거나 클 때, 작을 때는 이제 어떻게 돼야 돼? 공기가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대기압보다 폐포압이 클 때는 공기가 이제 나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고 오버의 과정을 기억해 주시고 다시 말해에다가 제목 흡기랑 호기를 하는 동안에 폐의 부피에는 변화가 생길 거야. 부피의 변화는 뭐를 동반하게 된다? 압력의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보일러의 법칙에 따라서 폐포 압을 변화시키는 것은 부피의 변화. 부피의 변화로 압을 변화시키면 그것의 영향으로 뭐가 일어난다는 거야? 공기의 흐름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겁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잠시 실전 메모로 눈을 돌리면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감소를 하고 부피가 작아지면 압력은 증가를 하는 부피와 압력의 반비례 관계에 따라서 폐포압과 대기압의 압력 차이에 공기는 들어오고 나가게 된다는 거. 일단은 뭐부터 먼저 변화될 거냐? 폐의 부피부터 먼저 변화될 거야. 폐의 부피가 변화가 되면 폐에서의 압력과 대기압의 관계에 따라 흡기냐 호기냐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번째 문단 갈게요. 4번째 문단 한번 보일러의 법칙이나 중요 정보 나왔고 그렇다면 한편 폐의 부피 변화. 폐의 부피의 변화는 뭐를 가져오게 된다고? 내부의 압력의 변화를. 폐의 압력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 폐의 부피 변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또 이 작용의 3가지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 이거제부터 또 중요해. 산성 반동, 병폐압, 흉막 내압.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죠? 산성 반동, 병폐압, 흉막 내압. 너무 중요하네요. 자, 첫 번째 먼저 폐의 탄성 반동, 탄성의 반동과 경폐압은 진짜 중요해. 서로 반대 방향의 작용이야. 탄성 반동과 경폐압의 반대 방향 작용. 탄성 반동 처음 들어보시고 변형을 주고 있는 힘에 반발을 해서 원래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야. 이쪽이자. 원래 형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에다가 폐가 풍선처럼 되게 비유적 표현 많이 사용해서 이해 도와준다. 그치? 순선처럼 부풀었다 하면 줄어들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대. 그게 바로 탄성의 반동입니다. 원래의 풍선 크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흡기했어. 공기가 들어왔어. 그렇게 딱 흡기가 딱 끝나는 지점이지 바로 호기가 시작되는 거야. 그건 뭐 때문이다? 탄성 반동으로 원래 돌아가는 거야. 호기가 딱 시작되는 시점에서 폐포압이 대기압이랑 같아지는 거야. 밑줄 보자. 폐포압이 대기압과 같아짐으로 해당하는 줄 압력이 같아지면 공기 이동은 있다 없다? 공기 이동에다가 X 하고 들이마셨어. 그래서 들이마시는 순간 폐의 부피가 증가를 하면 압력이 낮아짐으로써 바깥에 있는 대기압이 쑥 들어왔어. 그렇게 들어와서 채워지는 순간 그럼 대기압이 들어왔으니까
여기 대기압이랑 태포압이랑 뭐가 돼야지? 공기의 이동이 없는 같아지는 압력.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에다가 세모 하고 흡기가 딱 끝나는 시점 폐는 공기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항상 공기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항상 공기로 차 있기 때문에 폐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모두 같이 폐가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줄어들려고 하는 탄성 반동과 폐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경폐압이 함께 작용을 하는 거야. 탄성 반동과 경폐압은 어때요? 함께 작용하는 거예요. 이때에다가 세모 폐의 탄성 반동과 경폐압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야. 크기는 같지만 방향 반대에다가 밑줄 그시고 공기의 흐름이 없는 거는 뭐다? 흡기가 끝나고 호기가 시작되는 지점. 대기압과 태포압의 압력이 똑같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공기의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는 폐는 밑줄 긋자. 일정한 부피에다가 밑줄, 공기의 흐름에다가 x. 당연한 이야기지. 공기의 흐름이 없으니까 부피의 변화도 생기지 않으니 공기의 흐름도 멈춰진 거죠. 여기서에다가 세모, 요거 물결 표시 별표. 경폐압은 태포압에서 흉막 내압을 뺀 것이다. 에다가 별표. 그래서 흉막 내압이 작아지면 경폐압은 커지고, 그지? 반대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 이 말 나올 거야. 따라서에다가 세모, 잠시만. 탄성 반동 옆에 그냥 모으고 가자. 할 때 좀 잘 이해하고 바로 문제 좀 풀어봐봐. 쌤도 OX 퀴즈 바로 해서 줄게. 폐가 줄어들려고 하는 성질이 바로 뭐다? 탄성의 반동,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 폐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압력과 서로 크기는 같지만 반대 방향이다. 경폐압과. 그래서 태포압, 이 공식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태포압에서 흉막의 내압을 빼면 뭐가 된다고? 경폐압이 된다는 거. 그래서 흉막 내압의 값을 잘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밑에 주황색 글씨도 잘 보고 갈 거야. 흉막 내압의 변화가 생기면 뭐의 변화도 따라올 것이고, 이게 계속 끊임없는 인과관계야. 우리 호흡의 과정은 계속 인과관계에서의 관련성이야. 이 순차적인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흉막의 내압이 변화가 되면 경폐압에서도 변화가 되는 반비례 관계식이지. 그러면 탄성 반동과 경폐압의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차이 발생에 따라 동그라미 아까 폐의 부피가 어떻게 된다라고 했지? 대기압과 태포압이 같은 시점에서는 부피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데 흉막 내압의 변화로 인해서 경폐압의 변화가 생기면 탄성 반동과 경폐압의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폐의 부피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폐의 부피의 변화가 생기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호기가 시작되겠지. 흡기의 과정에서 흡기에서 호기로 넘어가는 데서의 중간 과정은 뭐가 있었다? 흉막의 내압이 변화가 되면 경폐압이 변화가 됨으로써 탄성 반동과 경폐압의 압력의 차이가 생기게 되면 폐의 부피의 변화로 인해서 또 대기압과 뭐가 압력의 차이가 생기는 거지. 태포압이랑 아하, 그렇게 흉막의 내압이 변화를 하면 경폐압이 변화가 되는데 밑에 파란색 글씨 별표 3개. 흉막의 내압이 크게 되면 태포압에서 큰 값을 빼게 되니까 경폐압은 작아지고, 흉막 내압이 작아지면 태포압에서 작은 값 빼니까 경폐압은 커지고, 이 관계 반비례 꼭 기억해줘. 이로 인해에다가 세모 치시고 폐의 탄성 반동과 경폐압에는 차이가 발생하니 차이 발생에다가 줄 결국에는 폐의 부피가 변화가 되는 것이네. 폐의 부피 변화에다가 줄 것이고, 폐의 부피 변화에는 작용하는 요소가 뭐가 있었다? 탄성 반동, 경폐압, 그리고 하나만 더 기억해주자. 뭐라고 하나 넘어가야지? 흉막 내압. 이렇게 기억해주셔야 됩니다. 좋았어. 6번째 문단 갈게. 흉막 내압. 흉막 감소, 흉막 내액의 압력을 말합니다. 내액, 아까 그 물 있죠? 뭐랑 뭐를 붙여주는 물이었죠? 흉막 2개의 얇은 막을 이어주는 흉막 내액. 밑줄 끌게. 흉막 내액의 압력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것을 말하는데 항상 아대기압의 범위에서 변한다. 아대기압의 범위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아대기압의 정의 대기압 아래의 기압을 얘기한다. 대기압 아래의 기압입니다. 아대기압의 범위에서 변화를 한다. 밑줄 체크. 바깥쪽에 흉막에 밀착된 그 흉곽벽이고, 대기압의 인체에 미치는 힘의 반대 방향인 몸 바깥쪽으로 향하려고 하는 성질, 몸 바깥쪽에다가 밑줄, 바깥쪽에 흉막에 밀착된 그 흉곽벽은 대기압의 인체에 미치는 힘의 반대 방향인 몸 바깥쪽으로 향하려고 하는 성질, 그게 바로 뭐다? 흉곽벽의 탄성 반동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다가 세모, 흉곽벽의 탄성 반동은요, 안쪽 흉막에 밀착된 폐의 탄성 반동, 한마디로 흉곽벽이냐 폐냐 이 두 가지로 막이었지, 그치? 곽이. 폐의 탄성 반동이나 동그라미 서로 반대하네. 흉곽벽의 탄성 반동은 바깥쪽으로, 폐의 탄성 반동은 몸 안쪽으로 서로 반대
정반대 방향에다가 밑줄 그시고 그 결과 제목 계속 인과야. 폐와 흉곽벽은 서로 살짝 떨어지는 거야. 서로 바깥쪽과 안쪽으로 서로 밀어내는 살짝 떨어진 상태에다가 밑줄. 그렇게 흉막의 내압은 아대기압인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대기압 아대기압으로요. 밑줄 자 아대기압인 상태를 유지에다가 밑줄. 이때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 흉막강의 부피가 변화를 하면 흉막 내압에 변화가 생기는 거야. 자, 경폐압이 먼저 변화가 되는 게 아니야. 흉막 내압이 변화가 생겨야지. 여러분이 뭐를 움직이기 때문에 근육이 움직이기 때문에 흡기를 하고 나서 호기로 넘어가는 순간 근육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흉막장의 부피가 변화가 되면 뭐부터 먼저 변화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일체의 과정 진짜 중요합니다. 흉막 내압이 변화가 되고 흉막 내압이 변화가 되면 경폐압이 변화가 되고 그 경폐압의 변화가 바로 탄성 반동과 경폐압의 차이로 인해서 뭐가 시작될 것이다. 폐의 부피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폐의 부피 변화가 일어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지? 폐의 압력의 변화가 생겨. 폐의 압력의 변화가 생기면 대기압의 압력의 차이로 흡기냐 호기냐가 결정되는 거잖아. 이 인과성의 관련성의 쭉 이 흐름을 잘 쫓아오셔야 돼요. 쟤는 좀 과학이 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옆에 또 볼게. 흉막의 내압이다. 흉막 내액이 가지고 있는 압력, 흉막 내액의 압력입니다. 아대기압을 유지하라. 아대기압에다가 밑줄 그시고 거기에서 이제 주황색 필기로 뻗어나갔어. 자, 흉막 벽 쪽에 바깥쪽이었지 탄성 반동과 폐의 탄성 반동의 안쪽에 있는 이 안으로 밖으로 서로 살짝 떨어지는 것. 폐와 흉막벽은 살짝 떨어지면서 흉막 내압은 아대기압을 유지할 수가 있어. 오케이. 그런 흉막강의 부피 변화가 바로 뭐를? 흉막 내압의 변화를 일으킨다. 흉막강의 부피 변화가 흉막 내압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된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앞에 내용을 싹 다 살펴봤잖아. 지금 얘가 이와 같은 내용이라고 한 거는 전부 다 첫 번째 문단을 제외한 2, 3, 4, 5, 6을 다 바탕으로 2, 3, 4, 5, 6의 그 연관성, 관련성을 바탕으로 이제서야 흡기, 호기를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문단에서 흡기, 호기 얘기하고 끝나고 이 흡기, 호기, 공기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폐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자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서는 폐의 호흡계의 구성 요소, 기관지의 구성 요소를 살펴봤어. 기관지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고 난 후에 폐의 부피 변화 그리고 공기의 흐름이 발생하는 원리 다 설명했지, 그지?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라고 하면 2, 3, 4, 5, 6문단의 내용을 바탕. 2문단에서는 호흡계의 구성 요소, 3문단에서도 호흡계의 구성 요소, 4문단에서는 공기의 흐름이 발생하는 원리, 백화압과 대기압의 압력 차이. 그리고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폐의 부피 변화에는 무엇을 작용이 일어나는지 탄성 반동과 경폐압이랑 그리고 무엇까지도요. 한개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 탄성 반동과 그리고 경폐압과 한 가지 뭐였지? 흉막에 대한 이거를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여섯 번째 문단에 흉막 내압이 나왔죠. 이제 일곱 번째 문단에 흡기랑 호기로 왔어요. 1문단에서의 흡기랑 호기 이야기가 7문단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7문단으로 가기 전에 다 필요한 내용들을 다 바탕으로 이 구조도가 그래서 쓰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문단에서의 질문이 7문단에서 답이 되어진다. 2, 3이 짝을 묶고 4가 되고 5, 6이 짝을 묶는다. 흡기랑 호기의 과정으로 가볼게요. 흡기는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횡격막이 수축이 됩니다. 횡격막 수축에다가 이제 막을 말하자면 수축. 그럼 수축이 되어서 아래로 내려가고 늑강근이라는 근육이 움직여주면 늑골이 위쪽과 바깥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흉곽이 확장, 흉통이 커지지. 흉곽이 확장이라는 줄. 흉곽의 확장으로 인해서 부피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흉곽의 벽은 폐표면으로부터 조금 더 멀어지게 되면서 흉막강의 부피가 늘어간다. 흉막강의 부피가 늘어나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흉막강의 부피 변화는 흉막의 내압의 변화를 일으킨다 했지. 여기서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좀 시작인 거야. 다시 한 번 더. 흡기하는 순간 횡격막의 수축 그래서 늑골이 위쪽과 바깥쪽으로 이동 흉곽이 확장이 되면서 흉곽의 확장은 뭐가 되고 흉곽벽이 폐표면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서 제일 중요한 거보다 흉막강의 부피가 늘어났어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흉막강의 부피가 늘어나는 순간 흉막의 내압은 어떻게 된다? 공기의 흐름이 없을 때보다 압이 낮아졌어. 낮아지게 된다에다가 밑줄. 내압이 낮아지는 순간 경폐압은 어떻게 되고 증가를 하게 되고 이 힘이 폐의 탄성 반동보다 커지게 되면 결국에는 뭐가 이쪽이죠. 경폐압의
증가로 인해서 폐는 더욱 확장해 나가는 줄 폐의 부피를 확장시켰어. 그 결과 폐포압이 대기압보다 어떻게 된다? 작아진 거야. 감소해 나가는 줄 부피의 증가는 압력의 감소입니다. 보일러의 법칙이 적용이 되어서 압력의 차이가 있으면 이제 대기압의 공기가 폐포로 쏙 들어오게 된다. 폐의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폐로 유입되는 공기의 분량은 계속 증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폐포가 늘어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외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소를 하던 폐포압이 딱 멈춰. 흡기의 약 중간 지점에서 최저치에 도달을 했다가 압력이 최저치 도달해 나가는 줄 최대치의 공기가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된다? 다시 증가해 나가는 줄. 그 후에 폐포압과 대기압이 딱 같아지는 지점에서 흡기는 끝이야. 흡기 끝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프 볼 때 하실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프 완벽히 이해하세요. 폐포와 대기압이 같아지는 것이 흡기의 끝. 그럼 여기에서는 공기 흐름에다가 x, 폐의 부피는 그냥 최대치가 되는 거야. 폐의 부피의 최대치로 인해서 압력은 최소. 그러니 대기압과 폐포압이 같아진다. 그 다음 이제 뭐가 시작될 거야? 호기. 호기는 흡기랑 순서가 똑같습니다. 다만 횡격막의 변화와 늑골의 이동 방향이 딱 반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대에 나가는 줄 그 반대라는 거를 입으로 읊어봐봐. 반대되게 얘기해보자. 횡격막의 수축이 반대되게 이제 호기에서는 횡격막의 확장으로 갈 것이고 늑골은 위쪽과 바깥쪽이라면 딱 반대되게 늑골은 이제 아래쪽과 안쪽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흉각의 확장은 이제 흉각의 축소로 가게 되겠지. 그러면 흉각 벽도 멀어지는 것이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니까 흉막강의 부피는 어떻게 될 것이다? 흉막강의 부피는 감소를 하게 될 겁니다. 흉막강의 부피가 감소를 하게 되면 흉막의 내압은 어떻게 된다고? 늘어나게 되지. 폐의 부피의 감소는 폐포압의 증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 읽어볼게요. 횡격막의 변화와 늑골의 이동 방향이 딱 반대가 되고 흉각이 축소가 되면서 흉막강의 부피는 감소, 흉막의 내압은 증가, 흉막 내압이 증가되면 경폐압이 감소, 경폐압의 감소로 폐의 부피도 감소, 폐의 부피 감소는 폐포 압력을 증가, 폐포 압력이 증가되면 폐포에서 뭐로 나가는데 공기 체외로 배출. 이후에 흉막 내압과 경폐압 등의 변화로 인해서 폐의 부피가 변화가 되고요. 이로 인해 공기는 폐포로부터 기도를 거쳐 대기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다. 하고 내보내는 거. 4번, 5번 되게 쉽게 풀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모르겠으면 질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6번 문제 쉽게 다 설명되어 있네. 폐포압이랑 흉막 내압을 관계. 근데 선생님이 이거 주황색 글씨 지우실 거잖아. 그래도 할 수 있겠어? 기니기까지가 흡기고 기니니까지가 호기가 되어서 그 흡기랑 호기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단답형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폐포압이랑 어떻게 되는지로 빈칸 뚫어서 증가인지 감소인지 대기압에서의 체외 배출인지 체외 흡수인지 폐로 흡수인지 체외로 배출인지 이런 거 딱 물어보기 딱 좋잖아요. 그죠? 보기 분석의 별표 3개 쌤은 단답형으로 내실 수 있다고 봅니다. 기니디에서의 과정, 빈칸 뚫어놓는 거 충분히 단답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호기에서도 D에서 B 구간 이게 어떠한 변화인지 빈칸 뚫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6번이 여러분이 적어야 되는 단답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기의 흐름은 어떠한지, 흉각의 확장인지 축소인지, 공기의 전체량이 어떠한지 물어보는 거에서 6번과 7번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쌤도 이걸 좀 최대한 많이 바꿔볼게요. 다음 6번이었습니다. 중요할 것 같네요. 다음에 5번 할게요. 힘 좀 내줄래, 자연아? 너 정말 중요한 것 같네. 응, 하나씩 갈까? 사회 5번, 사회 5번. 4번, 장세현 쌤은 그냥 무난무난하게 뭐 하셔가지고 뭐 외부 지문 내실 것 같은데, 선생님 쌤은 되게 자기 지문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선생님 질문 문제 없는 거 있는데요 라고 하면 하고 있는 중이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착하게 갈게요. 근데 쌤이 확실히 수업을 한번 하고 나면 확실히 문제를 더 잘 낼 수 있는 느낌이 딱 가거든. 그래서 수업을 조금 같이 좀 하게 도와줘. 너네가 있어서 쌤이 말로 한번 하는 거랑 진짜 차이가 있어. 아유 과장님 아니 근데 있잖아 얘들아, 그거 교재에서 이것까지는 장시현 쌤이 안 나간 방이라서 그 이후에 교재에다가 넣어있고.
그 방식을 좀 추천을 합니다. 친구들한테 이거 크기, 후기 이런 거 있잖아. 설명해주면 엄청 이해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쌤이 추천하고 싶은 방식 머리를 생각하다가 풀어보겠다. 친구들한테. 아니, 몸이 있는 데서 가자. 그 친구가 최애. 아저씨가 최애. 그리고 선생님 4회 5 6개 한 장짜리인데 빨리 읽어요. 네, 4회 5 6개. 아, 그래서 진짜 이거 남한테 설명해주면 진짜 이해 잘 될 것 같아. 과학 4, 과학 6. 네, 좀 심상치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 4랑 과학 6이랑 그 다음에 이거 폐생제동 장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이내믹 스피커도 괜찮은데 회생 제동 장치가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회 5번 바로 할게요. 없는 사람들. 한 7개 해주셔도 세계 사회 5가 빠져가지고 자, 안 받은 사람 손 2개. 받았네. 그럼 뒤로 좀 보내줘. 하나만 더 있는데. 네, 창규스 거, 창규스. 왜 하죠? 사회 3사는 그냥 읽으면서 술술 읽히던데. 그냥 단순한 내용일치 정도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이거 단단 얼마나 문제를 보면 굉장히 좀 괜찮겠습니다. 보자. 4회 5. 내용인즉슨 금전적 제재수단이 되겠습니다. 금전적 제재수단 볼 거 없어서 그냥 바로 부분 내용 봤는데요. 계속 쌤이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문 구조 그리고 설명 이런 것들 좀 잘 체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사회 구성원들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감행하기 쉬운 상황이나 상황일수록 이를 억제하는 데에도 금전적 제재 수단이 효과됩니다. 금전적 제재 수단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현행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은요 민사적 수단의 손해배상이 있고요 형사적 수단의 벌금이 있고요 행정적 수단의 과징금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좀 각기 체크하셔야 되거든요. 민사, 형사, 행정 이렇게 세 가지. 쌤이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현행법상 불법 행위를 하게 되면 행정을 받게 됩니다. 행정. 이들은 각각 피해자를 구제한다. 피해자의 구제 위에다가는 민사, 손해배상이 되겠지. 이미 다 잡혀져 있기는 하지만 한번 더 풀어볼까? 피해자의 구제 밑에다가는 민사, 가해자를 징벌하는 것은 뭐다? 형사, 법 위반 상태를 고치라는 거야. 시정하라라고 하면 행정, 이렇게 세 가지의 목적. 예를 들어서 너무 고맙지. 예를 들어주면 기업들이 담합을 하여서 제품의 가격을 인상했다가 적발이 되었어. 정부 허락도 없이 말이야. 그러면 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뭐를 해줘야 되는 거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법원으로부터 또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행정기관으로부터는 과징금도 부과받을 수 있어. 하나의 범법행위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해서 세 가지의 처벌을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의 금전적 제재 수단이 다 부과가 된다는 이야기가 함께 부과가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뒤에 가보자. 2,000원에다가 세모 쌤이 하고 싶은 이야기야. 하나의 불법 행위에 나가는 줄
세 가지 금전적 제재에다가 밑줄 싹 다 때려 맞을 수가 있대. 그런데 제재의 목적이 달랐잖아. 목적에다가 밑줄 뭐였지? 피해자의 구제와 가해자의 징벌과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라. 이 세 가지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제재는 아니라는 것이 법의 판단입니다. 중복 제재에다가 X, 와우, 그러니까 세 가지 금전 제재가 다 때려 맞을 수도 있다는 거지. 벌금도 해야 되고, 과징금도 치러야 되고,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되는 세 가지를 기업이 다 해야 되는 경우들, 그건 뭐이기 때문에 제재의 목적이 달라서요. 가해자도 징벌 당해야 되고, 그렇지. 그리고 피해자도 구제를 해야 되고, 위반 상태도 시정을 해야 됩니다. 엄청 심금을 울린다 얘들아. 하나의 뭐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에 대해 세 가지의 금전적 제재를 다 때려 맞을 수가 있다. 너무 심금을 울려주는데. 자, 세 번째 문단.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가 되거나 손해배상 소송에다가 번호 1 민사 벌금이 부과가 되는 거 뭐가 되지? 벌금. 이렇게 되는 사례는 드물어서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수단이 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수단이 억제 기능을 수행해다가 이제 쭉 끄시고 우리나라는 그럼 뭐가 많다는 거야? 손해배상 소송도 좀 잘 안 돼.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도 좀 드물어. 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야? 행정적 제재 수단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 수행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다가 제목 과징금 등의 행정적 제재의 강도를 높이자. 강도를 높임에다가 쭉 그럼 불법 행위를 뭐 하실 수 있다? 억제입니다. 쌤이 좀 잘못한 거 있으면 엄청 때려 맞는다. 그럼 절대 그걸 안 하도록 조심을 하겠지, 그지? 그러나에다가 세모 요거를 알기에는 참 채찍근 아니면 이건 알기가 힘들어. 이런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의 경우 과징금을 올리는 방법만으로는 과징금을 올리는 돈을 때려 맞는 것만으로는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에다가 세모 피해자에게 기속되는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한테 돈을 주는 거란 말이야. 그것과 달리 차이점 가로로 묶어야 되지 않을까? 피해자에게 기속되는 손해배상금과 달리 가로로 묶으시고 민사의 측면과는 달리 벌금에서의 형사, 과징금에서의 행정은요 국가 세금으로 다 돌아가요. 국가의 기속에다가 밑줄 그러니 과징금을 올린다 해도 피해자들이 웃을 수는 없어요. 직접적 도움이 안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가 생각해주고요. 적발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억제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과징금의 금액을 올려라라기보다는 억제력도 높이면서 손해배상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요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손해배상 중에 징벌이라는 형사적 측면까지 갖고 오자는 거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두둥 다 과제가 제시가 되었네. 지금부터 우리는 뭘 살펴볼 것이다. 금전적 제재 수단에서 그 중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이거 살펴보자는 거야. 이 제도는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에다가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가 된 배상금까지 더하여서 어이구야 밑줄 긋자.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뭐 한다?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 밑줄 긋자.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에다가 밑줄 에다 위에다가 더하기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 밑줄 긋자.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에다가 밑줄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인 거야. 자, 일반적인 손해배상 제도랑 비교 들어갈게요. 피해자가 손해액을 초과하여서 배상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 그것이 가리키는 건 뭐지? 손해액을 초과하여서 배상받는 거. 내가 손해는 1,000만 원인데 1,500만 원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렇다는 거에서 이례적이다라는 건 좀 드문 경우라는 겁니다. 다른 사례라는 거죠.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이 제도는요. 민사의 손해배상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에다 밑줄 끄시고 민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 민사에다가 동그라미 근데 또 피해자가 받는 배상금 안에는 벌금과 비슷한 성격도 가미가 되어 있어. 벌금과 비슷한 성격에다가 밑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인 거야? 형사적 측면이지. 그런 때문에 중복제재의 발생과 관련하여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그러니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심하게 때려 맞는 거 아니야? 민사랑 형사 너무 두 가지의 측면에서 중복제재 아니야? 찬반 양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단 앞두고 옆에 정리 좀 하고 올게요. 금전적 제재 수단에서는 세 가지. 민사에서의 손해배상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목적, 벌금의 형사는 가해자를 징벌하는 목적, 과징금의 행정적 측면에서는 법 위반 상태를 빨리 고쳐라, 시정해라. 근데 함께 부과해도 괜찮아. 왜?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중복제재가 아니야.
그런데 손해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지고 가지만 맞죠? 민사에서 벌금과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국고로 다 들어갑니다. 국가가 가져가는 돈이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그 한계를 극복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손해액에다가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까지 가미된 배상금이라서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받을 배상액은 자기가 손해받은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에 대해서는 찬반의 양론으로 나뉘어지는데 반대측의 입장 먼저 한번 들어보자. 5번째 문단의 반대 문자들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피해자에게는 부여되는 횡재가 오예 로또 맞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형사적 제재 수단의 벌금과 함께 부과될 경우에는 벌금에 벌금, 두 번 벌금이 되는 거지. 가해자한테는 중복제재가 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다가 벌금을 맞았다. 이런 이중의 벌금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반면에 찬성론자들은요,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피해자들이 소송을 위해서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보는 거야. 손해액보다도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서 정당하다. 따라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도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적 제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과 벌금이 함께 부과가 되더라도 중복제재는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럼 다음 문단 그 옆에 정리 실점 메모 반대 입장에서는 뭐다? 너무 피해자한테는 횡재인데 가해자에 대한 중복제재이지 않습니까? 찬성 측은 뭐야? 시간과 노력이 들었는데 정당한 대가죠. 가해자에 대한 중복제재는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는 측면이죠. 옆에 넘어가서 지문 구조도 Q&A 해가지고 다 꼼꼼하게 여기 있는 거 다 하나씩 왜 맞고 왜 틀렸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OS 퀴즈 풀면 이 사회 3, 4, 5는 쌤이 생각했을 때 무난해. 그냥 3번, 4번, 5번은 읽으면서 그래서 인문에서 3번 논법 잘 보시고 선생님 쌤 거 좀 잘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 5번 하나만 더 하고 너무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과학 5번 하고 깔끔하게 해주시고 과학 5번 해볼까요? 지금 프린트에도 과학 5번 들어있어요. 여러분 교재에도 과학 5번 수능 필요권 5번에다 과학 5번 하는 사람하고 프린트에도 있어요. 시작해볼게요. 사구체 여가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읽으면서 쭉 지나가는 중. 그래서 쌤은 과학 6번이랑 4번이지 않나. 이거 하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혈액을 통해서 일반된 노폐물이나 독소는 주로 콩팥의 사구체를 통해서 1차적으로 열어간다. 혈액으로 들어오는 호흡 아니야. 혈액의 노폐물과 독소. 뭐지? 가고 싶은데 노폐물에다가 한 줄, 독소에다가 한 줄. 콩팥의 사구체에서 1차 여가입니다. 여가라는 단어는요 부정적인 찌꺼기를 걸러내는 것을 여가라고 해요. 깨끗한 걸 걸러내기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이미 들어있습니다. 이걸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어디 좋아하시니까 이쪽 그러니까 주로 부정적인 것에다가 이쪽 노폐물이나 독소 같은 거. 사구체는 모세혈관에 뭉쳐진 덩어리야. 모세혈관 뭉쳐진 덩어리에다가 이쪽 보호막 주머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호막 주머니에다가 밑줄 끄시고 사구체는 들쇠동맥에서 들어오는 거겠지. 들쇠동맥에서 유입되는 혈액 중 혈구나 대부분의 단백질을 여과시키지 않고 왜? 좋은 거거든. 혈구 좋고 단백질 좋으니까 여과시키지 않고 날쌔동맥으로 흘러갑니다. 거기에는 물, 요소, 나트륨, 포도당 등과 같이 작은 물질들은요 사구체 막을 통과시켜서 보먼 주머니를 통해서 세뇨관으로 나아가게 되지요. 물, 요소, 나트륨, 포도당이랑 혈구랑 단백질이랑 다른 길로 간다는 거를 꼭 체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혈구랑 단백질은 여과 과정 없이 날쌔동맥으로 바로 간다면 물, 요소, 나트륨, 포도당과 같은 작은 물질들은 어떻게 하자? 사구체 막을 통과하자. 그래서 보먼 주머니로 가서 세뇨관으로 나가자. 이 과정이 바로 뭐다? 사구체가 해주는 여과 과정이 되는 거야. 실점에만 보고 갈게. 물 등의 작은 물질, 그 안에 요소, 나트륨, 포도당, 사구체 막에서 보먼 주머니에서 세뇨관으로 갑니다. 그럼 혈구나 단백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 날쌔동맥으로 흘려보냅니다. 자, 두 번째 문단 갈게요. 사구체 여과가 발생을 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작은 물질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사구체로 들어온 혈액을 사구체 막의 바깥쪽으로 밀어주는 힘, 바깥쪽으로 밀어주는 힘에다가 밑줄 끄시고 압력. 이 압력이 필요를 하는데 이 압력은 항상 뭐의 차이로 인해서 일어나지. 이 힘이 들쇠동맥과 날쌔동맥의 직경 차이에서 기록됩니다. 직경 차이에다가 줄 압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압력 차이. 사구체로 혈액이 들어가는 들쇠동맥의 직경보다
사구체로부터 혈액이 나오는 날쌔 동맥의 직경이 작아. 들어오는 구멍보다 나가는 구멍이 작아. 이에 따라 결과 어떻게 되지? 사구체로 유입되는 혈류량이 많이 들어왔는데 나가는 혈류량이 적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일어나지? 자연히 사구체 모세혈관에는 다른 신체 기관의 모세혈관보다 몇 주 늦자. 공간이 작으면 높은 혈압 발생에 나가는 그 혈압의 압 차이로 인해서 사구체 모세혈관에서 사구체 여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구체 여가는 혈압의 차이로 이루어집니다. 압력의 차이. 사구체의 혈압은 동맥의 혈압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밑줄 자 생명 유지를 위해 일정하게 유지에다가 밑줄 잘 봐야 되겠어. 그럼 생명 유지를 위해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 사구체 여가가 이루어지는 원리는 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까? 혈액을 사구체 막 바깥으로 밀어주는 그 압력, 그것은 뭐다? 직경의 차이로 이루어지더라. 그럼 잠시만 옆에 실전 메모를 보고 가자. 사구체 여가가 이루어지는 원리, 사구체로 혈액이 들어왔어. 근데 들새 동맥의 그 직경과 날새 동맥의 직경이 서로 차이가 있다? 들어오는 게 많이 혈류가. 모세혈관에 높은 혈압이 발생함으로써 바깥쪽으로 푹 하고 뿜어내는 거지요. 세 번째 문제 갑니다. 사구체막은 사구체 여가가 발생하기 위해서 적절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그 사구체막을 작은 물질들이 통과를 하는 거잖아. 사구체막은 모세혈관 벽과 기저나 고먼주머니 내층으로 이루어진다. 역시 분석이야.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 분석이야. 사구체막 안에 뭐가 있다고? 모세혈관 벽 그리고 기저나 고먼주머니의 내층. 모세혈관 벽은 평평한 내피세포 한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내피세포들에는 구멍이 뚫려져 있고 구멍이 엄청 많대. 내피세포들 사이에도 구멍이 있고 구멍이 엄청 많대. 이 때문에 사구체의 모세혈관은 다른 신체 기관의 모세혈관에 비해서 동일한 혈압으로도 100배 정도의 높은 투과성을 보입니다. 왜? 구멍이 엄청 많아서. 밑줄 100배 정도 높은 투과성에다가 줄 구멍이 많아서. 모세혈관에는 구멍이 많다. 그래서 가지게 되는 특징은 뭐다? 높은 투과성. 이거 기억해줘. 기저막은 내피세포와 구멍주머니 내층 사이에 비세포성의 젤라틴층이래. 젤라틴에다가 밑줄. 그래서 이 기저막에 콜라겐, 당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콜라겐과 당 단백질. 콜라겐의 구조적인 강도를 높여주고 당 단백질은요 내피세포의 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알부민과 같이 작은 단백질들의 여가를 억제를 시킨대요. 작은 단백질 여가 억제 기억해줘야 되겠다 하는 역할들이야. 이는 알부민을 비롯한 작은 단백질들이 음전하를 띠는데 당 단백질 역시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당 단백질도 음전하 그리고 작은 단백질 음전하 보먼주머니의 내층은 문어처럼 생긴 발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발세포에서는 돌기가 나와서 기저막을 감싸고 있습니다. 돌기 사이의 좁은 틈을 따라서 여가액이 빠져나오면 보먼주머니 내강에 도달을 하게 된다. 그냥 사구체의 구조라고 생각하고 외우시지 말고 필요한 정보는 본문으로 돌아오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풀 때는 본문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모세혈관의 벽은 구멍이 많아서 높은 투과성을 발휘한다. 기저막에서는 콜라겐과 전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콜라겐도 구조적인 강도를 높여주는 거. 다음 단백질에서는 작은 단백질의 여가가 억제가 된다는 거. 운전하는 되기 때문에 가능. 보먼주머니의 내층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다? 문어처럼 생겼다. 돌기가 나오면 기저막을 감싸고 있다. 좁은 틈을 따라서 여가액이 빠져나오면서 보먼주머니의 내강에 도달을 한다. 다 찾아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네 번째 문제 갑니다. 한편 사구체막을 사이에 두고 사구체 여가를 억제하는 압력이 발생하기도 한대요. 사구체 여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억제를 하는 압력의 발생. 잘 보자. 혈액 속의 대부분의 단백질들은 여가가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혈액 속에서의 단백질이라든지 혈구는 여가시키지 않고 날쌔 동맥으로 흘러보낸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단백질은 여가되지 않습니다. 사구체의 모세혈관 내에서 존재하고 보먼주머니 내강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먼주머니의 내강보다 사구체의 모세혈관의 단백질 농도가 높다. 밑줄이자. 사구체의 모세혈관의 단백질 농도가 높다에다가 밑줄. 맞아. 날쌔 동맥으로 가기 때문에 사구체의 모세혈관의 단백질 농도가 높다. 모세혈관에 뭐가 많다라고 기억해야 돼? 단백질이 많다. 그 결과 보먼주머니 내강의 물이 사구체의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을 하려는 상투압 발생에다가 밑줄. 사구체 여가 방향에서 사구체 막에서 보먼주머니로 가는 것이 사구체 여가 과정이었지. 사구체 막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 보먼주머니로 가. 근데 뭐가 일어난다고? 보먼주머니의 내강의 물이 사구체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 거는 반대 방향이잖아 지금. 한마디로 사구체 여가의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상투압 발생이야.
이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돼? 혈장교질 삼투압이라고 부르자. 사구체 여가랑 반대되는 거. 혈장교질 삼투압. 사구체 여가를 억제하는 압력입니다. 그리고 고먼주머니 내강에 준하는 여가액에 의해서 고먼주머니 수압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압력은 고먼주머니 쪽에서 사구체 모세혈관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가를 방해를 한단 말이지. 결과적으로 여가를 발생시키는 압력을 말하고 모세혈관의 압력 같은 경우에는 사구체에서 고먼주머니로 간다면 사구체가 억제하는 압력이라는 건 뭐라고? 고먼주머니에서 사구체로 가는 거. 그 압력의 차이가 바로 뭐다? 실제 여가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여가압. 옆에 있는 메모 좀 보고 갈까? 사구체 여가를 억제하는 압력. 혈장교질 삼투압이라고 부릅니다. 고먼주머니 수압. 방향은 거꾸로. 고먼주머니에서 사구체 모세혈관으로. 하지만 뭐는 사구체 여가는요. 사구체막에서 고먼주머니로. 마지막부터 갈게. 질환이 있지 않은 정상 상태에서 혈장교질 삼투압과 고먼주머니 수압이 크게 변하지 않아. 질환이 없는 정상 상태라면 수압이 크게 변하지 않아. 그러나 있잖아. 사구체의 혈압은 동맥의 혈압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가 있어. 사구체의 혈압이 말이지. 이거 어디에서 나왔지? 혈압이 동맥의 혈압에 따라 증가나 감소가 가능하다라는 거 이문단의 기억 부분에서 나왔잖아. 사구체의 혈압은 동맥의 혈압에 따라 변할 수가 있는데 생명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유지를 한다고 했지. 그러니 질환이 없는 정상 상태라면 일정한 유지가 돼. 근데 사구체의 혈압이 동맥의 혈압에 따라 증가나 감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변동은 생명 유지에 적합하지가 않아. 한마디로 자가 조절 기능에 따라 일정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찍찍찍찍찍찍찍. 콩팥은 심장의 수축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심장의 수축을 하면 발생을 하는 혈압의 변동이 생기더라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구체로 유입되는 혈류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누가 해주는 역할? 콩팥의 역할입니다. 자기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조절은 주로 들쇠동맥의 직경을 조절함으로써 가능하더라. 들쇠동맥의 직경을 조절에다가 밑줄 그시고 자가 조절이 이루어지더라. 자, 그럼 옆에 얘는 그냥 쌤은 그냥 뭐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구체의 혈압 변화를 막기 위해서 들쇠동맥의 직경을 조절을 해라. 쌤 Q&A로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 사구체 여가는 혈액 속에서의 노폐물이나 독소를 사구체를 통해서 여가하는 과정입니다. 정확한 정의. 사구체 여가는 사구체 모세혈관의 혈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맞아. 이게 밀어주는 힘이었지. 혈장교질 삼투압이 억제하는 압이었다. 맞지? 고먼주머니 수압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아닙니다. 혈장교질 삼투압과 고먼주머니의 수압이 반대 방향은 아니라 X. 그래서 2번 문제의 보기 박스 이거 좀 잘 이해를 해서 문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요거 안에 들어